일단 챔피언스리그 16강 조추첨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면 포르투와 아스날,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PSV 아인토벤과 도르트문트,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 코펜하겐과 맨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근데 요 대진 중에서 막상 막하의 팀들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2위 팀들 중에서 만나면 안 되는 팀들이 있었어요. 인터밀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 라이프치히 요 네 팀은 1위로 올라가도 뭐 별 차이가 없는 팀들이잖아요. 이 팀들을 만나면 안 됐었는데 가장 빅대지는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터밀란은 지금 세리에에서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심지어 인터밀란은 왜 2위로 진출했느냐? 1위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자기 감독이 리그 우승을 위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랑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두 번 다 무승부를 기록을 해서 그래서 2위로 밀려난 거거든요. 득실차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인터밀란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11으로 나왔을 때 최근 경기력이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은 1위로 올라갔어야 될 팀인데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2위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번 시즌 뭐 지금 순위 자체는 4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성적도 약간은 뭐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본인들의 축구를 잘 준비한 시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골이 안 터지는 경기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몰리나라던가 리누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그 팀들이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강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상대가 볼을 점유하는 팀일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인터밀란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보셨겠지만 볼을 점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밀란도 2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를 만났을 때 흐름이 좋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담스러운 상대고요.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위에서 만나면 안 되는 팀을 만났다. 두 번째로 어려운 매치는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죠. 요 이제 매치는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매치입니다. 왜냐?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제 뭐 크로스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카르발도 그렇고 나이든 포지션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라바라던가 밀리탕이 큰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벨링엄 그리고 발베르데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밸런스가 유지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한 명만 빠져도 밸런스가 엄청 무너지면서 기동력 좋은 팀들한테 약합니다. 근데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기동력이 가장 좋은 팀이죠. 뭐 맨시티랑 만났을 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만났을 때도 이제 보셨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라이프치히의 기동력을 따라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오펜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고 이제 왜 그랬냐면 오펜다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서 공격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는 전형을 쓰거든요. 4-2-2-2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경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앞쪽에 뭐 폴센, 오펜다, 뭐 사비 시몬스 우리 눈에 익은 요 4명의 공격수들이 중앙에 그냥 몰려있어요. 그냥 공격수 4명을 씁니다. 근데 공격수 4명을 쓰는데 이 4명의 공격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신 공격수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다 세컨드 스트라이커만 써요. 뭐 사비 시몬스, 올모, 뭐 오펜다 여기에 뭐 세슈코도 있고 뭐 베르너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약간 조금 더 빠른 선수들을 4명을 그냥 모아놓고 4명의 빠른 선수들이 막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대다. 그리고 당연히 뭐 레알 마드리드야 벨링엄의 그 시프트 전략 그리고 발베르데 앞쪽에 뭐 비니시우스나 뭐 호드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잘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벨링엄이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도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는
좋은 상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이 두 경기를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2위로 진출했는데 가장 만나면 좋은 팀을 만났습니다. 당연하게도 파리 생제르맹이 2위로 올라갔으니까 1위 팀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2위로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대진을 만났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상성상 파리 생제르맹이 어려워할 만한 팀인 거는 맞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대표적으로 중원의 밸런스가 안 잡혀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음바페도 써야 되고 뭐 무아니도 써야 되고 이강인도 써야 되고 바르콜라도 써야 되고 덴벨레도 써야 되고 뭐 비티냐도 써야 되고 뭐 우가르트도 써야 되고 에메리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전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리고 뉴캐슬전도 보셨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앙에서는 통합니다. 리그앙에서는 4-4-2 전형을 쓰든 이강인을 뭐 측면으로 빼서 미드필더 2명을 두는 전략을 쓰든 에메리까지 심지어 올라가서 중원에 우가르트 1명만 놓이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쓰든 리그앙에서는 통해요. 근데 이 전략을 챔피언스 리그에 가져 나올 때마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레알 소시에다드는 물론 지금 라리가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8승 6무 3패예요. 그런데 레알 소시에다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중원이 매우 강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비 멤버디부터 시작해서 메리노, 오야르사발, 쿠보 요런 선수들이 중앙에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리가 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라리가 팀들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강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일단 볼을 돌리는 걸 좋아하고 중원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 레알 소시에다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4-1-4-1 혹은 이제 심지어 미드필더가 쿠보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4-1-3-2처럼 될 때도 있어요. 쿠보는 그냥 공격수처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 두는 전략도 씁니다. 메리노, 뭐 멘데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뜻은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래도 이제 전력상은 소시에다드보다 우위입니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런 밸런스는 소시에다드가 더 잘 잡혀있는 팀이고 1위로 진출했다 2위로 진출했다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이 더 강팀이지만 소시에다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팀을 만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당연히 뭐 이강인과 쿠보 요 만남이 재밌을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두 선수가 맞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 쿠보는 오른쪽 측면이나 약간 올라가서 투톱으로 뛸 때도 있어요. 이제 쿠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시에다드에서 플레이메이커나 아니면 뭐 측면 공격수 약간 이런 위치보다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그냥 공격수처럼 뛰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성장 방향과는 조금 다르죠.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 쪽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쿠보는 오른쪽 라인 그리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라인에서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쿠보와 이강인이 뛰는 위치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맞붙는 모습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리고 경기 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뛰기 때문에 아마 맞붙는 장면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라치오를 만났는데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매우 괜찮은 대진이에요. 라치오가 일단 최근에 세리에에서 좋지 않습니다. 리그 11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예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지난 시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떠난 이후에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그 공백을 잘 못 메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좋았던 건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지만 올라가서 임모빌레랑 거의 투톱처럼 뛰면서 상대 수비를 되게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만나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야 김민재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이기는구나 정말 극찬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처럼 김민재와 상대해 줄 만한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라치오가 지난 시즌의 보강 자체가 많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만날 만한 선수들이 원톱으로 나오는 임모빌레, 뭐 카스테야노스도 있고요, 페드로도 있고 필리페 안데르손을 아마 가장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필리페 안데르손도 지난 시즌에 이미 김민재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선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미트윌란에서 이적한 이삭센도 있는데 이삭센도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뭐 자카니도 마찬가지고요. 뭐 카마다도 사실은 이번 시즌 라치오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수들을 보면 선수 몇 면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넘어설 선수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스쿼드나
뭐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거는 뭐 압도를 할 수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 팀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요 대진도 뭐 꽤나 재밌겠죠.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바뀐 다음에 어쨌든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최근에 여전히 좀 안 좋아요. 스쿼드 자체가 지난 시즌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짜리 감독이 어쨌든 3백을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거지로 4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요 스쿼드 자체가 4백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짜리 감독이 나폴리로 오면서 4백을 쓰겠다 약속을 하고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백을 쓰는데 본인의 좋아하는 전술이 아니니까 약간 어설퍼요. 전방 압박도 어설프고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어설프고, 그래서 최근 성적을 보시면요, 마짜리 감독이 부임에서도 이제 뭐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어려운 팀들을 만났지만 연패를 기록했고요.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졌고, 최근에 뭐 브라가랑 칼리아리를 이겼지만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이 나폴리를 만난 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바르셀로나도 약간 지금 리그에서 부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득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을 또 어설프게 하다가 약간 나폴리랑 결이 비슷해요. 바르셀로나도 차비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스타일을 어설프게 따라가다 보니까 전방 압박은 하는데 뒷공간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하는데 어설프게 만들어가니까 턴오버가 나오면서 역습당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레반도프스키의 폼도 엄청나게 좋지 않기 때문에 득점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적고, 그리고 16강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2월 14일 5시 그리고 3월 6일 5시 요 두 날에 16강 경기들을 해요.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만약에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진출한다. 아시안컵 결승전이 2월 10일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2월 14일에 펼쳐지는 그 경기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뭐 떨어진다 하면 16강 1차전도 뛸 수 있다. 그리고 네이션스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스컵에 참여하는 선수,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선수가 많은 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16강 조추첨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